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안입니다. 벌써 이제 6월이네요.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계절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는 어떨까? 이걸 보는 게 언제부턴가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좀 얘기가 있었었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사회 문제화가 됐었던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오늘은 미세먼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세먼지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다 모를 것 같아요. 신문, 뉴스, 언론에서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들을 갖다 그냥 옮기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미세먼지를 생각해보면 무슨 음해온도, 혹시 환경부에 계신 분이 산울림 김창완 씨의 안티가 아니었을까? 오죽하면 고등어 얘기까지 할 정도니. 예? 김창완 씨의 어머니와 고등어 노래를 싫어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예?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예, 오스카님 여전히 들어와 주셨네. 이혜은님도 그러시고 반갑습니다, 김가라님.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제일 그 무서운 게 괴물의 실체가 잘 안 나오죠. 대부분 어둡고 음산한 음악이 흐르면서 부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발톱만 보이기도 하고 이빨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괴물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서 그 공포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미세먼지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전문가들 분 중에는 계시기는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솔직하신, 예, 솔직, 아는 게 적으니까 솔직하게라도 해야죠.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요거,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저거. 그러니까 오죽하게 되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고등어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경유차, 화력발전.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미세먼지는 우리 자체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중국과 관계없어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또 어떤 논문에 의해서는 30%, 어떤 논문은 50%. 예, 예은님, 고등어는 아니죠. 근데 미세먼지 나오긴 할 거예요.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예전에 제가 한번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뒤져본 논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루긴 했지만 고등어 얘기는 없었어요. 다만 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한 구이, 숯불 구이를 하게 된다면은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였었고요. 가스에다 굽는 거는 미세먼지율이 거의 많이 낮았었고, 고등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재미난 게 고등어에 대한 요번에 그 발표가 우리가 하나의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케이스, 하나의 그 집단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신문 칼럼에 실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두 곳에서 조리를 하면서 나온 것을 밀폐된 곳에서 측정한 것이다. 참 말이 안 되죠. 여러 것도 아니고 두 곳에서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했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자, 우선 고기류를 직화구이를 했을 때 숯불로 그때 미세먼지가 사실 나오는 거라서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오픈된 곳에서 그러한 것을 할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여러 곳에서 많이들 논의하죠. 도레미님 맞아요. 안 먹을 수는 없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왜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한번 같이, 미세먼지는 제가 이제 닥터로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오늘 같이 한번 이것저것 논의를 하고, 제가 아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 모르는 부분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스카님, 터키나 이런 나라들도 많이 먹지 않나요? 글쎄, 터키 음식 하게 되면 이런 구이, 꼬치구이 나오나요? 그 뭐라고 하지? 왜, 아유, 갑자기, 제가 이제 나이가 까물까물해요. 터키 하게 되면 이렇게 쓸어서 뭐 빵에 싸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맛써도, 케밥, 맞아. 터키 여행 갔다 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참 좋은 곳이었는데, 요즘은 테러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별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 하대요. 어저께 한 보도에서 보니까, 이미 수명이 다 된 비행기를 그 앞바다에다 빠뜨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 밑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하나의 명소를 만들겠다 하는 자, 예은님, 미세먼지가 어디에 좋지 않나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미세먼지 자체를 논의하는 것보다도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맑은 날씨에도 미세먼지는 존재한다고 하죠. 미세먼지는 대부분 이제 논의할 때 호흡기를 논의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 PM으로 논의해서 1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갖다가 미세먼지, 또 2.5 마이크로 이하를 갖다가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WHO에서 1급 발암 물질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호흡기만은 아니에요. 숨을 쉰다. 물론 이제 당연히 호흡기에 이제 문제를 주겠죠. 그래서 폐렴, 폐암, 여러 가지 이런 또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호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피부에 묻게 되니까 피부에도 문제를 줄 것이고, 눈에도 들어가니까 시력에도 문제를 줄 것이고,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우리 머리카락 사이즈의 뭐 한 10분의 30분의 1로 아주 그냥 작은 것이라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다 이제 침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참 비겁한 놈입니다. 다 어디든지 숨어 있는데 본인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질산염이 들어가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고,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고, 다양한 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레미님, 면역에 대한 거, 오늘 제가 이제 이 설원을 끝나고 들어가게 되면 면역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어요. 고문학님, 소아천식 있는 천식 있는 아이들한테 이 미세먼지가 참 치명적이죠. 결국은 피할 수 없으면은 대비책을 이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게요. 경유차에 대한 문제, 화력발전소, 또 중국이다, 원인이 된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경유차를 지금 다 없앨 수는 없겠죠. 또 에너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화력발전소. 그럼 우리 전기를 포기하고 미세먼지를 버릴까요? 그것도 방법론에 논의하기가 어렵죠.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이 30%든지 50%. 그러면 우리가 그 피해 청구를 중국에다 할까요? 아니면은 나라 전체를 들고서는 이사를 갈까요? 만리장성을 우주 위에까지 쌓아서 차단을 시킬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은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1년에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거의 4, 5일을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4, 5일에 거의 매일이라고 요즘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외출을 안 한다? 말이 안 되겠죠. 아이를 천식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이를 바보를 만드는 것이 될 테니까요. 또 한 가지, 하루 이틀이라면 어떻게 집을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날짜, 내 집이 진공 상태가 아니죠.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바람이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게 되고 계속 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결국은 피한다, 삼가한다 방법이 없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사실 마스크에서 미세먼지를 거를 정도가 되면 호흡곤란이 와서
활동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답은 이 속에 내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되겠죠. 동물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래도 참 오묘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거기에 맞게끔 진화를 했고요.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혜은님, 마스크를 끼는 건 도움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사견을 플러스 시켜서 도움 안 됩니다.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스크는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막기, 우리 그때 작년 이맘때죠. 아마 메르스가 창궐 하게 된 게, 메르스 때 거리에 보게 되게 되면 마스크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사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걸로는 메르스를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보기에 너무 나라 전체의 어떤 위압감, 중압감만을 갖다 안겨주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가람님, 스쿠터가 너무 많아서 집에, 네. 맞아요. 스쿠터도 미세먼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도시가 인도의 델리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밀집도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이제 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쿠터는 문제가 될 거예요. 대만도 미세먼지가 심한 건가요? 사실, 오스카님,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우리 그 미세먼지 치게 되게 되면 쉽게 지도 하나가 뜰 거예요.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웬만한 도시에서는 미세먼지가 지금 자유로운 곳은 드뭅니다. 대만도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제이신님, 면역력이 좋아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좋아야가 맞겠죠. 그 면역력에 대해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관아님 맞습니다. 그 스쿠터 같은 불안전 연소가 되는 기구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예은님, 마스크는 유양 같은 것이십니다. 그나마 맞습니다. 예은님이 말씀하신 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해결책보다도 내가 하나의 그래도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 저걸로는 해결책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기가 딱 지금 제가 저한테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성저숙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답을 딱딱 어떤 것을 정리해 놓고 그 길을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랜 기간 떠들었지만은 어떠한 언론에서도, 어떠한 학자분들도, 어떠한 전문가들도 지금 여기 우리 올라와 계신 이 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서는 도움을 주고 답을 준 정보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정보니까요. 매일마다 차가 어떤 게 문제다, 요즘은 공장에 대한 얘기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차에 대한 얘기가 주가 돼 있었다가 요즘 그것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결국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방법,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면역을 논의하게 되게 되면은, 면역은 사실 두 가지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력이 너무 높고 예민을 하게 되면은 알러지죠. 면역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 결핍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면역력을 어느 선을 지키고 예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강해야 되는 겁니다. 오스카리 면역력 하면 홍삼을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관계가 없겠죠. 크크크, 정말 있을까요? 저도 크크크입니다. 참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홍삼, 인삼의 의미는 뭘까요? 보약 중에 최고는 산삼이고 녹용이고, 산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인삼. 자, 인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인삼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거니까 네거티브적으로 제가 안티라 좀 걸어볼게요. 우리 그 거리에서 뱀이 없어졌어요. 뱀은 청정 지역에 있습니다. 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뱀이 없어지고 나니까 뱀의 천적인 쥐가 들쥐가 굉장히 많아졌죠. 쥐들은 떳떳하게 돌아다니질 않아요. 습하고 음습한 곳을. 인삼이 주로 되는 것은 양지가 아니라 음지죠. 습한 곳. 거기에서 이제 인삼이 되는데, 뱀이 사라지다 보니까 인삼밭 주변에 쥐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쥐들이 인삼의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인삼 주변 밭에 쥐약을 많이 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이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삼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니니까 너무. 홍삼은 이 인삼이 한 6년 정도 머문 것을 갖다 이제 홍삼의 그 주 재료가 되는 것인데요. 오스카님, 홍삼이 너무나 비싸잖아요. 비싼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귀하니까. 근데 인과 아웃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생산량에 비해서 아웃풋, 우리가 너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는 하는 것은 뭔가 두 가지겠죠. 중국에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홍삼이 아니거나. 그래서 비쌀 것은 비싼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홍삼은 면역력이 좋지만 제가 오늘 면역력을 얘기를 할 때 홍삼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피할 수 없으면 우리 몸이 이겨야지만 되는 것인데,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기 답 주실 분 없나? 근데 오늘은 질문들이 다 비싼 거를 먹는 예은님, 비싼 거를 갖다가 드시기보다 집에서 수삼을 홍삼으로 만들어서 보리차처럼 드세요. 어쩌다 마시는 겁니다. 예은님, 딩동댕 물입니다.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물이겠죠. 오스카님, 물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물을 잘 안 마셔요. 특히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하루에 진짜로 식사 시간 이후에 마시는 물은 한두 잔, 두세 잔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을 들고 다녀요. 현대인들한테 물은 어떠한 보약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인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꼭 이거 마트에 가게 되면 흔하게 어떻게 설명을 볼까? 제가 어깨가 좀 피고 해야 되겠다. 마트에 가게 되게 되면은 몇백 원이면은 이 물을 갖다 살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들고 다니다가 다 마셨으면은 그 가까운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웬만한 것은 생수통들이 대부분 있죠. 은행 들어가더라도 생수는 받아 먹을 수 있고, 하루에 최소한도 500cc,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파는 것이 이게 하나에 500cc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오스카님 힘이 되게 세신가 봐요. 1.5리터를 다 들고 다니시더군요. 그러지 마시고 이 500cc짜리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루에 한 3병 정도 마시면 됩니다. 최소한도. 컵으로 얘기하게 되면 한 7, 8잔씩. 물이 가장 맞아요. 유럽이나 특히 이제 동유럽 이쪽 하게 되게 되면은 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물은 그렇게 인심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정도나 돼야지 물이 흔하죠, 아직은. 그래도 저희 어릴 때 물을 사서 먹는 시대가 올 거야 상상도 못 했었죠. 물 면역의 1번 순위 홍삼이 아니라 물을 추천해 드릴게요.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드신다 생각을 하십시오. 두 번째, 면역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친숙해지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은 뭐 활성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활성산소 설명을 드리려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도표 있고 자료가 있고 이게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말로 하게 되면 더 어려우니까요. 근데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활성산소가 알려지고 광고가 된 것들은 대부분이 목적에 의해서 활성산소 이러저러하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세요. 저는 영양제, 약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활성 면역 지키기 가까이 맞습니다, 유지인님. 물이에요. 마시는 물도 있고 갔다 와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손 씻고 손 자주 씻으세요. 손수 항상 들고 다니고 손 씻고 물 마시고 양치질하고 가글하고. 활성산소에 대한 것은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활성산소가 꼭 그렇게 활성산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서로 돌고 돌고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살게 돼요. 땅 속에 있는 질소나 여러 가지 그 수분들을 나무가 빨아들이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합성을 하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여러 밥이나 여러 가지 탄수화물을 만들어 놓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기를 만들죠. 그럼 내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공기를 들이마셔서 생명활동을 하죠. 근데 이 생명활동하는 공기의 한 부분이 활성산소가 되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와 있는 그 이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공격해서 잡아먹고 죽이는 하나의 또 면역 가능한 것도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필요 없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건강이나 아니면은 노화 방지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 그 어떤 특정 영양제를 광고할 때 나오죠. 문제는 활성산소입니다. 딱 하고 뭐 그런 광고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광고일 뿐이고 활성산소를 얘기할 때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항산화제. 자, 항산화제가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E, A, D, 아연, 마그네슘, 구리, 셀리늄 등등등등등입니다. 비타민 C, E, A, D, 아연, 마그네슘, 셀리늄. 이게 가장 사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면역에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제가 이제 활성산소하고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항산화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면역의 기본은 첫 번째. 물이라고 했었죠. 물은 마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몸을 세정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손을 씻고 갔다 오면 양치질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기능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지금 미세먼지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제가 딱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비타민 C, 아연, 유산균, 면역글로빈 A 요 4가지를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면역의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비타민 C, 아연, 유산균, 면역글로빈 A. 유지인님 물 먹는 시간을 정해서라도 뭐 그냥 들고 다니다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거 무슨 약도 아닌데. 자, 비타민 C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차는 아닙니다, 정하진님. 자, 차는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니코틴 함량이 많게 되고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마르게 할 수 있고 빈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해조류 좋죠. 해조류 당연히 좋은 거죠. 면역그룹 유지인님 A가 빠졌어요. 아연, 유산균, 비타민C, 면역글로빈 A. 자, 우선 비타민C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오해가 많고 한때는 비타민C가 굉장히 돌풍이 불었었죠.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비타민C에 대한 논의라는 데부터 거의 시장에서 풍기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타민C는 한 곳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한 곳이에요. 한 나라. 다 중국산이에요. 영국 시장,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중국이 그 공장을 다 사들였어요. 중국제밖에는 없어요. 생산은 유럽에서 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광동 비타민 C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죠. 원가가 오르는 바람에. 자, 그건 그렇고 비타민 C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 보게 되면은 가끔가다 언론에 TV나 그 잡지나 이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혈중 농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비타민 C는 몇십 그램만 먹어도 되고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비타민 C를 논의할 때는 네, 그 하민지님 아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속이 더부룩한지. 더부룩한 것이 아연입니다. 더부룩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아연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도레미 니코틴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니코틴이 아니라 카페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금연교실, 금연 강의를 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니코틴이 입에 붙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자, 비타민 C는 쉽게 얘기해서 버리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서는 로션을 발랐어요. 로션을 발랐는데 이 로션을 혈중에 피부에 흡수되는 농도를 생각을 해서 바르나요? 아니죠. 자, 우리 장은 입과 항문으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기관이 아니라 사실 외부기관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체 표면적보다도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장입니다. 장의 표면적이 가장 넓어요. 비타민 C는 쉽게 얘기해서 내 장에다가 로션을 바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버리기 위해서 먹는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흡수해서 혈중 농도를 논의하는 것은 비타민 C에 대한 대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예요. 오스카님, 중국산이든 영국산이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다 중국산이에요. 생산지가 영국이라는 거죠. 그 영국에 있는 주인이 중국입니다. 중국산이나 영국산이라 묻는 것보다는 합성과 천연 비타민을 묻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비타민 C는 다 합성 비타민 C입니다. 천연 비타민 C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뭐 흑장미나 이제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단가가 한 달치 하게 되면 한 200~300만 원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매니아 저기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오신 분이 아니면 쉽지가 않은 얘기고요. 자, 비타민 C의 용량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정하는 거예요. 비타민 C는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합니다. 설사하기 전 용량이 내 용량이에요. 일반적으로 성인을 민지님 오마이갓 중국 아니면은 못 살아요. 예전에 한번 그 미국 한 마트에서 중국산을 안 쓰겠다라고 했다가 아마 한 달을 못 폈었을걸요. 팔 게 없으니까. 자, 비타민 C는 그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6g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6g 적은 양이 아니죠.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항암 치료도 비타민 C를 쓰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를 쓸 때는 10g, 20g 이상의 고단위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하면 6g 정도. 근데 설사를 하지 않고 괜찮다면 좀 더 업이 될 수도 있고 배가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한다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오스카님, 천연 비타민C는 오렌지나 레몬 같은 데 있는 거 아닌가요? 오렌지나 레몬에도 물론 있지만 함량은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또 당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그 이름이 뭐더라? 그 깻잎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것에서 추출하거나 아니면 흑장미에서 고급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합성 비타민이 대부분이죠. 자, 비타민 C는 자,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정리하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 C는 레모나는 비타민 C 아닙니다. 레모나는 사탕입니다.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비타민 C는 백색, 무향, 무취의 신맛이 강한 백색 가루입니다. 백색 가루는 근데 병원 이외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밖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은 고려온단에서 나온 거하고 GNC에서 나온 게 아마 제일 함량이 높을 거예요. 고려온단에서 나온 게 1000mg짜리가 나올 거고 GNC는 500과 1000이 있을 겁니다. 자, 비타민C를 드실 때는 알약을 드실 때는 씹어서 드세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첫 관문은 어디죠? 입입니다. 씹어서 꿀꺽 위, 장을 통하게 됩니다. 알약을 물에 타서 먹게 되게 되겠다면 바로 그대로 위,
그러니까 왜 잎하고 식도는 무시해? 안 되죠. 제일 오염이 많이 되는 초기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 잎과 목이니까. 근데 레모나는 사탕이라고요. 그건 레모나는. 자, 씹어서 드시는데 이혜은님 1000cc를 드시는데 씹어서 드시나요? 꿀꺽 삼키시나요? 그죠? 저는 그냥 꿀꺽 삼켰네요 라고 위에다 적어주셨죠. 씹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실까요? 아니요, 씁니다. 500ml까지는 씹을 수 있어요. 근데 고려온단에서 나온 것은 가루가 아니라 흰색이지만은 그 타블렛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애인이 가지고 계신 거 씹어보세요. 어떤가. 아마 웬만한 인내가 있기 전에는 씹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혹시라도 이제 병원에서 구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드실 걸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한 500cc 정도, 500mg 정도 되는 거는 씹을 수 있어요.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6g 드시라고 해서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쪼개고 좀 하루에 3번 내지 6번 정도를. 또 공복보다는 식사와 같이 드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탄수화물 대사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비타민 C를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배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찰 거예요. 우리 소독을 할 때 소독약을 이렇게 묻히면 막 거품 일죠.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우리 장에는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고 곰팡이 균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괜히 여기 닥터분 계신다면 저한테 저 무식한 놈하고 시비 걸지 마시고 제가 좀 편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타민C를 먹는데 오렌지 색깔이 나던데 안 됩니다. 비타민C의 원칙은 색이 없어야 돼요. 향이 없어야 돼요. 색이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그걸 먹을 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생각을 하세요. 안 들어가야 되게 들어간 건 안 되는 겁니다. 무색, 무취, 신맛이 강한 것이 비타민C입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유지희님. 정확한,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장관 면역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먼저 논의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산균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균, 나쁜 균, 곰팡이.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항생제 섭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유, 나는 감기 들어도 약 안 먹어. 아유, 나는 어디 가면 항생제는 빼고 달라고 해. 그래서 나는 no. 과연 그럴까요? 생산되어지게 되는 전체 항생제 중에서 사람이 복용하는 것은 30%가 안 됩니다. 70%는 동물들이 먹습니다. 지금 현대의 특징은 공장식 농장, 공장식 목장, 공장식 양어장이죠. 동물들이 항생제를 이미 먹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신 거, 어저께 저녁에 맛있게 드신 거 다 항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우리 장에 있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죽습니다. 곰팡이만 남습니다. 곰팡이가 남아있게 되게 되면 장에 아무래도 헐게 하겠죠. 장에 힘이 약해지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도레미님 감기 걸리면 먹어야지요. 뭐 비타민 C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장관 면역을 위해서는 결국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장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생기는 이유가 장에 있는 어떤 유해한 균주들의 소독 효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그 다음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씻어냈어. 씻어냈으면 여기다 약을 발라줘야죠. 또 그게 바로 유산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의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유산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산균에 대한 것은 또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양제를 논의할 때 항상 저는 함정을 갖다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비타민C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모나는 비타민C 아니다. 레모나는 백색 가루인 것이고 물로 꿀꺽이 아니라 씹어서 아니면 가루로 드셔야 된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 먹는 방법과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비타민 알약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세바에 씹어서 먹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니면 다 쪼개 정 씹기가 힘들면 가루로 해서 드시는 것이고요. 무항생제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는 편인데 그럼 좋은 기 나쁜 기는 괜찮은 거예요. 자, 글쎄 무항생제 제품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 조민경님이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무항생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기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광고 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제재력이 제로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몇 % 이상이면은 무자를 쓸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김치 유산균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던데 괜찮을까요? 자, 유산균에 대해서 그러면 좀 간단하게 논의를 해볼게요. 우선 유산균은 우리가 흔히 그 광고에서 얘기하는 장까지 살아서 걸어간다. 무슨 유산균이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위산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우리 철을 위에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 철이 녹을 정도로 강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위산을 통과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비염 때문에 365일 약을 복용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홍서진님, 우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비염은 약으로 해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면역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논의를 할 텐데, 비염은 코 질환이 아니라 면역계 질환입니다. 콧물을 흘린다고 해서 비염 아닌 것이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너무 증상을 위주로 해서 현대인들은 그 병원, 물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병원에서의 쉬운 진단이 문제가 되고 처방 위주가 돼서 그런 것인데, 홍소진님 아이 같은 경우 조금 더 닥터와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닥터하고 친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만큼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뒤에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관리입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유산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요구르트, 요플레스는 유산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음료입니다. 간식입니다. 그 유산균 많은 영양제들 중에 가장 만들기 힘든 것이 유산균이에요. 살아있는 균주를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식습관과 또 인종에 따라서 해당되는 유산균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다르니까요. 과거에 미아리산아이즈인가? 그게 오히려 아이들 장에서의 독소를 일으킨다고 해서 지금 아마 생산이 금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가급적이면은 병원 내에서 닥터와 상의하고 드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오히려 약으로 드리려고 했었다가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유산균은 약은 아닙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 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지금 제가 비타민C도 얘기했고 막 했는데 다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산균 비싸더라고요. 예언이 맞습니다. 비싼 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비싸다면 시장에서 혜택이 안 되고 벗어나겠죠. 조민경님,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민경님이 지금 답을 이미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뛰어노는 거. 근데 오늘 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갖다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비타민 C나 유산균을 얘기해서 이것을 무슨 보약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게 되면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조민경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바르게 먹는 거. 잘 먹고 이게 바르게 먹는 거죠. 그리고 햇볕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거. 이게 답일 거예요. 최지은님, 비염 있는데 유산균, 강황, 또 대점 면역기능이 좋은 걸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좋아지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 면역기와. 네. 알레르기 비염이 면역성 질환이에요. 면역계와 관련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비염,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알러지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또 알러지는 알러지 마취라고 해서 개월, 나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토하거나 혈변을 보이게 되는 장관 면역을 보이게 됩니다.
장관 알러지. 그러다 100일 넘어가게 되면 피부에 알러지를 보이게 되면 아토피 소견을 보이게 되고, 그도 지금 천식을 보이게 되고, 한 5, 6세가 넘어가게 되면 비염을 보이게 돼요. 2, 3살짜리가 와서 우리 아이는 비염이에요. 비염 아닙니다. 그냥 콧물 감기예요. 2, 3살짜리가 와서 우리 아이 축농증이에요. 축농증 그때는 걸릴 수가 없어요. 축농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또 이거는 머리가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그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것을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이죠.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비동이 만 5세 이전에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축농증이 생기죠? 콧물 흘린다고 해서 비염이고 축농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콧물 흘린다고 해서 이비인후과 질환 아닙니다. 머리 아프다고 해서 그럼 신경외과 질환인가요? 배 아프다면 일반외과 질환이면 이건 아닙니다. 면역계 질환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메디컬 닥터, 소아청소년과나 아니면 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약을 조금이라도 덜 씁니다. 유산균이 최근 들어서 논문에 아토피나 이런 알러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장관 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균이 장에서의 면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비타민 C를 얘기했고, 잠깐 조민경님 23개월인데 잘은 먹는데 편식이 좀 있습니다. 수학과정님 여쭤보니 안 먹는 걸 억지로 먹이려 하다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잘 먹는 위주로 주라고 합니다. 자,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24개월 된 아이가 편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아이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편식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갖다 익히고 접하게 하려면은 엄마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엄마 스스로의 아이가 싫어하는 걸 주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게 되는 엄마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은. 나중에 아이가 1학년 공부를 하고 2학년 공부하고 3학년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까 안 시킨다. 말 될까요? 지금 우리가 푸드프리즈라고 해서 만 3살 이전에 아이가 익숙하지 못한 어떤 음식에 대한 건 그 뒤에도 익히기가 힘들어요. 미국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2, 3살까지 자라다가 미국 갔어요. 그럼 김치 먹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2, 3살 넘어서 왔어요. 김치 못 먹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23개월이라면 엄마가 이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지만 될 거예요. 초록색 안 먹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신유진님, 알러지 검사는 몇 시까지가 있고 이게 문제가 중요해 아니라 몇 살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면서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모유를 먹는데 아이가 알러지를 보여요. 그러면 엄마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아이가 알러지가 염려가 돼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알러지 검사를 할 때 중요성이 있습니다. 알러지 검사는 뭐에 알러지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거 안 먹을게 해야지.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이걸 안전한 걸 알아서 식단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알러지 검사의 한 가지 맹점은 당신 돼지고기 알러지 있어, 땅콩이 있어 하고서는 이걸 안 먹게 하는 걸로 끝이 나고 있어. 이건 아닌 거야. 답을 찾기 위한 것이 검사이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검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하민준이 믹서기에 갈아서 안 보이게 줘요. No, 전 답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쩌다 저렇게 해서 영양 보충을 시켜주는 건 좋겠지만 적응기를 주기 위해서는 돌아가지 마세요. 편법을 쓰지 마세요. 도레미님, 우리 아이는 벌써 이런 거는 편식이라고. 아니, 지금 도레미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지 어느 부분적 야채를 안 먹어 아니면 아이가 고기를 안 먹어 이런 걸 보는 것이지 특정 식품 안 먹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이 먹으면 토하고 싫어한다면 오이를 억지로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억지로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대한 것이지 식품군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만 될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논의했죠. 15분 남았으니까 나머지 제가 아연하고 면역hormone A가 남았는데 그 두 가지를 마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영양소 중에
유전자에 관여를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아연입니다. 아연은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로 징크라고 하게 되는데 징크 핑거라고 합니다. 징크 핑거, 손가락같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닐 때 DNA가 있고 RNA가 있고 mRNA 있고 뭐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역글로빈 A가 필요해. 그럼 얘가 손가락이 면역글로빈 A하고 유사하게 바뀌어서 지나가는 mRNA를 잡아요. mRNA라는 게 메신저 RNA이거든요. 얘가 이제 가면서 야, 면역글로빈 A가 부족하다. 이거 만들어.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도련이 밑소리가 좋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 사이다 감사합니다. 도레미님,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알레르기는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으려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아연이 중요한 것은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아연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탈모가 생기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아토피가 생기고, 건성 피부가 되고, 피부가 막 일어나게 되고, 또 설사도 하게 되고, 또 알러지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동물성 단백, 붉은색이 강한 것에 들어가 있고, 또 유럽에서는 왜 굴을 남성들 정력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남성들의 정액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연 성분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얼렸다 녹인다. 그러면 육즙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육즙만이 아니라 이런 미네랄이 같이 소실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선한 걸 드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까 초기에 아연을 먹으면은 속이 울렁거리고, 자, 비타민 C는 과하게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별거 아니죠. 설사하게 되면 양 그때 줄이면 되니까. 아연은 장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울렁울렁하고 토하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드시고 있는 거예요. 아연을 영양제로 먹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미 다른 음식을 통해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연이 부족한 분이 아닌 겁니다. 과거에는 아연을 먹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이게 아연이 쉽게 돌멩이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아연이 종류도 많아지고 먹기도 쉽고 편해지기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오죽하게 되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가 닥터고의 키즈. 그래서 나온 게 아연이에요. 아연은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은 코팅을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비타민 C도 장애를 코팅하는 것이었고, 유산균도 들어오는 외부와 싸우면서 내 몸을 밖에서 코팅하는 거였다면, 아연은 우리 내부에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면역 그룹은 A. 우리가 모유를 먹이라고 하죠. 엄마의 젖을 보게 되게 되면은 개울에 따라서 찐득한 게 달라져요. 모유는 콧물처럼 찐득거려요. 물론 전유, 중유, 후유 해서 수유할 때 앞에 나오는 것, 뒤에 나오는 것이 달라져요. 앞에 나오는 것은 수분이 나오다, 탄수화물이 나오다, 뒤에는 고지방한 게 나와서 아이가 포만감을 해서 이제 뛰게 되는 것이죠. 면역 그룹의 A는 그래서 모유를 먹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게 되더라도 초유는 꼭 먹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의 초유에 들어가 있는 면역그룹인 A와 소에서 얻어게 된 면역그룹인 A는 분명히 유전적으로 다르죠. 자, 민지님, 편식이 시간 아이들 징크를 먹이면 좋다고요. 자, 편식 있는 아이들한테 징크를 먹이면 좋다. 징크, 아연이 결핍되어지게 되게 되면 식욕을 잃어요. 입맛을 잃어요. 맛에 대한 것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은 아이들의 식습관에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하고 이현님 초유 분말, 그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사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초유에 대해서, 면역그룹은 A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초유입니다. 근데 초유에 대한 함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 유산균 얘기할 때 함정을 얘기했듯이 그 이유는 너무 지금 상업적인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함정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연은 그래도 그런 함정은 없어요. 자, 조민경님, 징크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면역그룹의 A는 초유는 함정이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이 송아지가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더 자라야 됩니다. 만 2살이 돼야지만 얘가 엄마가 될 수 있대요.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이 소들을 자유롭게 키워서 2년이 돼서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2년을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주고 성장 호르몬을 주고 성 호르몬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줘야 되겠죠. 빨리 갑자기 크니까. 사람도 35kg, 40kg가 넘어가게 되면 초경련에 대한 염려가 나이에 무관하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평균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송아지를 키워서 생산을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초유와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나오는 이 초유는 다르겠죠. 첫 송아지, 둘째 송아지, 셋째 송아지의 초유가 다르겠죠. 48시간, 72시간, 일주일 뒤에 초유가 다르겠죠. 초유는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질의 초유 구하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제가, 퍼센테이지는 죄송합니다. 한 7%, 5%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유제품이 돼버리는 바람에 관세가 300% 가까이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 들어있는 초유 제품들은 20% 이하, 10몇 %의 그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탕으로, 캔디류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초유의 함량이 만약 20%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역그룹의 A는 또 워낙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히 퍼센테이지나 0. 몇 %가 되는 거예요. 한 분유회사에서 나온 초강화 분유에는 면역그룹인 A가 들어가 있는 게 0.5%가 들어가 있더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초유인데 초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그룹인 A를 갖다가 제대로 드시려면은 그나마 양질의 초유, 고가의 초유를 갖다가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아님, 초유에 너무 목매면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그 줄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함정을 말한 건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면역그룹인 A에 대한 중요성과 또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면역그룹인 A가 왜 중요한지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 장은 쉽게 얘기해서 레고를 생각하세요. 레고는 블럭. 블럭과 블럭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죠. 이 틈에, 자, 이 장은 블럭이 그냥 블럭도 아니라 이렇게 산과 골이 있는, 그냥 거기에 선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럭과 블럭 사이에,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흡수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어지게 되고, 장 표면이 약해지게 되니까 선무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장에 마찬가지로 스킨을 바르고 보호해주는 것이 면역그룹인 A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양질의 초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국내에서 양질의 초유를 제가 그 한 7, 8년 됐을까요? 한번 뉴질랜드의 한 대학팀하고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와, 비싸더라고요. 수익값은 그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포장을 해서 딱 여기다 놓은 가격만 딱 치니까 한 10몇만 원이 나와요. 이것을 갖다가 좀 가서 좀 팔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한 10, 최소한도 그러면 10만 원 또 후반이 돼야지, 상위가 된다고 하니까 안 팔리죠. 김윤민님, 7개월 아이에게 아연 드롭 먹여도 될까요? 한번 드세요. 아이가 만약 먹고 토한다면은 과한 거지만, 가장 좋은 건 물론은 검사를 해보는 거죠. 아토피 감기가 잦아서요. 드셔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 세준세호님, 운전 조심하시고요. 조민경님, 양질의 초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딴지를 걸는 얘기를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좋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주인은 우리의 몸이에요. 여기서 내가 편하게 거기에 선택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도 요 4가지는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 봐 주시는 게, 물까지 하게 되면 5가지죠. 물. 비타민 C는 씹어서, 백색. 유산균은 마트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연은, 면역에 관계돼서 상당히 중요한데, 가급적이면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게 어려웠을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섭취할 것을 권해주고 초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햇볕 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건 면세점소 초유 분말. 아마 뉴질랜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양질의 초유는 그러니까 관광 가서 그 가이드 분들이 오픈시켜주게 되는 드럭스토어 이런 데보다도 그냥 현지인들이 쓰는 곳에서 보게 되면 좀 싸지 않을 거예요. 박진아님, 아연 좋아요. 아연. 또 키 성장에도 아연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레미님이 답을 계속 주시네요. 햇볕. 자, 오늘 그 미세먼지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가 그 면역을 갖다 좀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뭐 필요하다면은 면역 얘기를 좀 더 해도 좋고, 테마는 우리 그 분들이 정해주시면은 저는 뭐 전공이 내분비고, 박사학위는 유전학으로 땄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면역학 쪽, 영양 쪽 일을 많이 하게 돼서요. 같이 한번 논의하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이제 6월까지 하고 이 프로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파트너를 넘겨받을 것 같아서 남은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니까 아마 여기 계속 익숙해지신 분들이 제 전공 분야에서 희망한 게 있으면은 테마로 해서 한번 남은 시간을 갖다가 논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정리를 한다면 미세먼지는 솔직히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은 또 미세먼지라고 해서 전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다 손치더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자, 첫 번째, 피할 수 없으면은 대책을 해야 되겠죠. 외출하지 말라? 말도 안 돼요. 집을 그러면 진공 상태로 하기 전에 불가능합니다. 경유차, 죄 없어요. 화력발전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 그 거대한 나라 우리가 탓할 수도 없고요. 첫 번째, 갔다 와서 개인 위생, 신경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양치질 틈난 대로 하세요. 각을 틈난 대로 하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들어올 수 있는,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오겠지만,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곳은 입과 코죠. 그리고 인공 누액 있으면 눈도 자주 좀 씻어주시도록 하고요. 코 세척하는 거 있을 거예요. 펌핑해서 쫙쫙쫙 하는 거. 그거 좀 하도록 하시고요. 이게 이제 위생에 대한 겁니다. 위생은 단지 우리가 손 씻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코도 씻고 양치질, 가글도 하고 눈도 씻고 밖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거니까. 자, 두 번째, 자, 개인 면역을 올립니다. 개인 면역을 올리는 거 가장 쉬운 게 물. 하루에 1.5리터 이상 더 드셔도 좋습니다. 드실 수 있으면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자주 드는 거. 두 번째, 비타민 C. 비타민 C는 백색 가루입니다. 레몬나 비타민 C 아닙니다. 백색 가루를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것은 씹어서 하루에 6g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6g이 아니라 500g짜리 6번을 먹든지 1000g짜리를 6번을 먹든지 2g짜리를 3번을 먹든지 쪼개서 드세요. 유산균. 유산균은 야쿠르트나 요구르트는 뭐 어떤 요플랜 이런 것 아닙니다. 약으로 나와 있는 영양제들. 이건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이제 알러지,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유, 면역그룹은 A. 근데 초유는 가급적이면 양질의 거.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싸구려보다는 비싼 것을 갖다 권해드리고요. 또 광고 믿지 마세요. 뒤에 돌려보세요. 함유량이 몇 %가 되는지를 보고 함유량이 높은 것을 드세요. 다섯 번째, 아연. 성장기에 있는 경우 아연은 거의 모든 아이, 꼭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더 권해드리게 됩니다. 아연은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소화장애가 울렁이고 토합니다. 그 전까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몇 번 좋은 답을 주셨듯이 햇볕.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세먼지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신나게 뛰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주저리 떠들었네. 점심에 고등어나 드세요. 미세먼지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고등어에 들어가 있는 등푸른 불포화 지방산이.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먼지가 많거나 하는 경우 돼지고기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돼지고기가 도움이 될까요? 될까요? 누가 답 줄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올라온다. 돼지고기 우선 시간이 뺐으니까 돼지고기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세먼지나 어떤 황사나 이런 것 속에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그 안에 그 지방들이 그 지용성 환경 호르몬들을 더 잡아서 우리 몸에 오랫동안 더 축적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오히려 면역에 그 도움이 되기보다도 이렇게 황사가 있을 때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는 조금 많이 다른 건 다 아시죠? 어떤 면에서 황사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 산성화가 되는 것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세먼지는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미세먼지는 등푸른 센서는 좀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하루 다 지나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저걸 보는데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 경고문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물 많이 드시고 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물 먹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물을 많이 마셔서 내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물 먹는 하루 되시죠. 자, 그럼 오늘도 반가웠습니다.